2025년 7월 베이징 취업 박람회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채용 부스가 빼곡했어요. 근데 올해는 절반도 안 돼요. 한 청년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형, 여기 사람만 많고 회사는 없어. 진짜 망했다. 같은 날 오후 상하이 시내 한 카페입니다. 29살 여자가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한숨 쉬어요. 언니, 나 어제 소개팅 나갔는데 남자가 집 없대. 또야 또. 요즘 만나는 남자들 집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날 저녁 베이징 외곽 한 식당입니다. 사장이 빈 테이블 12개를 멍하니 쳐다봐요. 작년 이맘때는 웨이팅이 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녁 7시 손님이 3테이블. 사장이 결심합니다. 아파트 팔아야겠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매수자가 없어요. 이게 지금 중국입니다. 청년 실업률 18.9%.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결혼 등록 건수는 2024년 610만 쌍. 1년 전보다 20.5% 폭락했어요. 10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절반 이하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아직 5% 가까이 나와요. GDP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숫자로만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왜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커플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식당 사장은 손님이 없는 걸까요? 답은 숫자 뒤에 숨어 있어요. GDP 대비 302%, 400조 위안이 넘는 빚더미. 정부가 돈을 푸는데 그 돈이 사람한테는 안 가요. 부채만 쌓이는 구조예요. 일자리는 사라지고 결혼은 사치가 되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중국이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되니까요. 자, 중국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 2025년 8월 기준 18.9%예요. 학생 빼고요. 학생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거예요. 청년 5명 중 1명이 백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 정부가 2023년 6월에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어요. 그때 수치가 21.3%까지 치솟았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아예 통계를 안 낸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다 6개월 뒤에 다시 발표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집계 방식을 바꿨어요. 재학생을 실업자에서 제외한 거죠. 숫자 낮추려고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8.9%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집계 방식 바꿔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급은 폭증, 수요는 증반. 2025년 여름 대학 졸업자가 1222만 명이에요. 사상 최다예요. 10년 전보다 40% 늘었어요. 근데 기업들은요? 사람을 안 뽑아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민간 기업 투자가 전년 대비 2.3% 줄었거든요. 경기가 불안하니까 기업들이 채용을 동결한 거예요. 아니, 동결이 아니라 아예 감원하는 곳도 많아요.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었어요. 당연히 일자리 구하기 어렵죠. 부동산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2021년 헝다그룹 파산 기억하시죠? 거기서부터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건설업이 타격을 입었고요. 건설업이 무너지니까 철강회사, 시멘트회사, 자재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어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죠.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3%예요. 이 거대한 산업이 흔들리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날아가요. 마치 집이 무너지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일자리인 거예요. 기술 투자의 역설.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산업 육성한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AI, 반도체, 전기차. 멋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산업들은 사람을 많이 안 써요. 로봇이 일하고 AI가 판단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오히려 중간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공장 노동자, 사무직, 중간 관리자. 이런 일자리들이 증발한 거죠. 대학 졸업해도 적합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은 일자리. AI 전문가는 경쟁이 살인적이고 낮은 일자리 배달. 라이더는 대학 나온 사람이 하기엔 월급이 너무 적어요. 3명의 청년 이야기. 자, 여기서 3명을 만나볼게요. 첫 번째, 화학 전공한 29살이에요. 석사까지 땄어요. 근데 1년 넘게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왜냐고요? 화학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환경 규제 강화되면서 중소화학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했어요. 이 친구가 메시지에 이렇게 써요. 6년 동안 화학 공부했는데 이제 화학 회사 자체가 없네요. 제 전공이 증발했어요. 두 번째, 금융학과 나온 27살이에요. 30군데 넘게 지원했어요. 금행, 증권사, 보험사 다 떨어졌어요. 금융업계가 구조조정 중이거든요.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해요. 이 친구는 결국 배달 라이더가 됐어요. 대학 4년 공부하고 오토바이 타는 거죠.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금융권 취직했다며? 이 친구가 쓴웃음 지으면서 답해요. 금융배달. 세 번째, 토목공학 전공한 26살이에요. 인프라 건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규 프로젝트가 없대요.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토목공사가 급감했거든요. 이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 농사일 거들면서 용돈 받아 살아요. 엄마가 물어봐요. 아들, 너 대학 나왔잖아. 왜 집에 있어?
이 친구가 답해요. 엄마, 일자리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청년들한테 별명이 붙었어요. 썩은 꼬리 아이들. 수년간 공부했는데 졸업 후 실업 상태에 놓여서 독자적 생활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이요. 탈출구는 두 개인데 둘 다 막다른 골목. 청년들은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선택지 1번, 대학원 가요. 2024년 말 대학원 입학시험에 390만 명이 등록했어요. 2010년대 평균이 200만 명 미만이었는데 거의 2배로 뛴 거죠. 취업이 안 되니까 학교에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책일까요? 아니에요. 2년 뒤 석사 졸업하면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요. 일자리는 여전히 없어요. 오히려 나이만 더 먹고 눈높이는 더 높아져서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선택지 2번, 유연고용으로 전환해요. 유연고용이 뭐냐고요? 배달, 프리랜서, 단기 알바 이런 거예요. 2024년 말 기준 중국 유연고용 노동자가 2억 명 넘어요. 전체 노동력의 거의 3분의 1이에요. 정규직 포기하고 오토바이 타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고요? 소비가 사라져요. 일자리가 없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해요. 청년들이 카페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해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또다시 고용이 감소해요. 순환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중국 결혼 등록 건수 2024년 610만 6천 쌍이에요. 전년 대비 20.5% 폭락이에요. 10년 전인 2013년엔 1346만 쌍이었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앞으로예요. 2025년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가 343만 건이었는데 이 추세면 연말까지 600만 쌍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서예요.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 봤는데요.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데 평균 270만 위안드인데요. 우리 돈으로 5,200만 원이에요. 5,200만 원이 뭐냐고요? 거의 다 집값이에요. 중국에서는 결혼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남자 쪽이 집을 준비해야 해요. 베이징 외곽 작은 아파트도 최소 수백만 위안은 20대 청년이 어떻게 이 돈을 모아요? 월급이 8천 위안이면 우리 돈 150만 원이에요. 집값이 10억이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계산 안 나와요. 결국 부모 찬스 있는 애들만 결혼해요. 남초 사회의 비극.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아니, 웃긴 게 아니라 비극인데. 20대에서 40대 결혼 정년기 인구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수천만 명 더 많아요. 수천만 명이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과거 한자녀 정책 때문이에요.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아들만 낳으려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남성은 평생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숫자상으로 불가능해요. 결혼 연령은 계속 올라가요. 2010년엔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이 25.75세, 여성은 24세였어요. 근데 2020년에는 남성 29.38세, 여성 27.95세로 올랐어요. 미용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30대 중간 넘어가면 주변에서 더 이상 소개도 안 시켜줘요. 너 이제 늙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케이스 1번. 부모 찬스 풀가도. 29살 남자예요. 부모가 베이징의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 부모가 아파트 한 채 줬어요. 이 친구는 결혼 잘했어요. 신부 측에서도 만족했고요. 왜냐고요? 집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다 미혼이에요. 집이 없거든요. 케이스 2번. 집 없는 31살.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 다니는데 월급은 8천 위안. 우리 돈 154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친구 결혼 못해요. 집이 없거든요.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소개팅 나가요. 여자가 물어봐요. 집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 순간 여자 표정이 굳어요. 아,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대화 끝이에요. 이 친구가 친구한테 하소연해. 형, 나 소개팅 나가면 첫 질문이 집 유무야. 집 없다고 하면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나.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보는 거야. 케이스 3번. 결혼 포기한 30살 여성. 대기업 다니고 경제적으로는 자립했어요. 근데 결혼을 망설여요. 왜냐고요?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애들 봤는데 행복해 보이는 애가 별로 없어요. 외도, 가정폭력, 시댁 갈등, 정제적 다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이 깨진 거죠. 이 친구가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굳이 결혼해야 해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한데. 엄마가 한숨 쉬어요. 정부 정책은 밴드에이드예요. 중국 정부도 이 문제 알고 있어요. 지방 간 혼인신고 확대하고 저비용 결혼식 장려하고 결혼 지참금 부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은 혼인신고하면 보조금도 줘요. 근데 효과가 미미해요. 왜냐고요? 집값은 여전히 높고 청년 실업은 계속되고 소득은 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몇십만 원 준다고 결혼하겠어요? 상처에 밴드에이드 붙이는 격이에요. 그리고 결혼이 줄어들면
출산도 줄어들어요. 2024년 신생아 수가 954만 명이었는데 이 추세면 곧 9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출산이 줄어들면 미래 노동력도 감소하고 노동력이 줄어들면 성장 잠재력도 약화돼요.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청년들이 게으르거나 의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구조적 문제예요. 그 구조의 핵심이 바로 빚이에요. 중국 청부채 2025년 9월 말 기준 GDP 대비 302.3%예요. 400조 위안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8경 2,52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3배를 빚으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의 3배를 빚으로 지고 있는 거죠. 6월 말에 처음 300% 넘었는데 3개월 만에 또 2%포인트 올랐어요.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요. 빚의 3대장이 있어요. 정부 빚, 가계 빚, 기업 빚. 이 셋이에요. 정부 빚부터 볼게요. 정부가 빚을 얼마나 졌냐고요? GDP의 67.5%, 1년치 월급의 70%를 빚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2분기보다 2.2%포인트 더 올랐고요.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때문이에요. 중국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융자 플랫폼 통해서 돈 빌려 쓴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그림자 부채예요. 공식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빚이죠.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계속 빌린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걸 해결하려고 특별국채를 발행해요.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가 빚을 떠안은 것. 그래서 정부 부채가 급증한 거예요. 다음, 가계빚이에요. 가계는 어떨까요? GDP 대비 60.4%. 1년 월급의 60%를 빚으로 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2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했어요. 부채 잔액 자체가 줄어든 건 1995년 이후 처음이에요. 왜 줄었을까요? 사람들이 빚을 갚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새로 대출받아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집 팔아서 빚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짐 버리듯이요. 마지막, 기업 빚이에요. 중국 기업들도 부채가 많아요. 특히 부동산 개발 회사들. 2021년 헝다 파산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부동산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빚을 갚느라 신규 투자를 못해요.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요. 그럼 이 빚이 왜 문제냐고요? 문제 1번. 돈이 안 돌아요.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실물 경제로 안 가요. 부채 상환으로 가요. 정부는 지방정부 빚 갚는 데 쓰고, 가게는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쓰고, 기업은 기존 부채 상환하는 데 써요. 돈이 빙빙 도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 진작으로는 안 흘러가요. 마치 물이 새는 호스처럼요. 아무리 물을 틀어도 끝까지 안 가요. 이걸 유동성 단절이라고 해요. 문제 2번. 디플레이션이 와요. 빚은 늘어나는데 물가는 떨어져요.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 GDP 상장률이 둔화돼요. 그러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수치상으로 더 높아져요. 똑같은 빚인데 갚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원 빚이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1억 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갚기 쉬워져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요? 1억 원의 가치가 올라가요. 갚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 3번. 소비가 증발해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안 해요. 어축만 늘려요. 집값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빚은 많으니까 지갑을 닫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다시 소비가 줄어들어요. 마치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에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이랬어요. 지금 중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일본과 비교하면 더 심각해요.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를 봤는데요. 현재 중국 상황이 1998년 일본 금융위기 직전과 흡사하대요. 근데 중국이 더 위험해요. 왜냐고요? 1998년 일본은 이미 부자였어요. 1인당 GDP가 높았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위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 중진국 수준이에요.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죠.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으면 파산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이제 보이시죠? 부채,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결혼 포기, 출산 감소, 미래 성장 잠재력 약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요. 근데 이 톱니바퀴가 역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7년 12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중국 청년 실업률이 22%를 넘었어요. 청년 4명 중 1명 가까이가
일자리가 없어요. 결혼 등록 건수는 500만 쌍 아래로 떨어졌어요. 2013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에요. 신생아 수는 850만 명. 중국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GDP 성장률은 3%대로 떨어졌어요.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320%를 넘어섰고요. 거리에는 썩은 꼬리 아이들이 넘쳐나요. 대학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청년들. 이들은 소비를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식당, 카페, 소매점들이 문을 닫아요. 베이징 시내 한 상권이 텅텅 비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폐업 안내문만 붙어 있어요.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결혼은 더 줄어들고 출산은 더 떨어져. 이게 최악의 미래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뒤로 돌려볼게요. 2027년 6월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수출이 급감했어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이 연쇄 부도를 냈어요.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어요. 선전의 한 전자공장이 직원 5,000명을 해고했어요.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했죠. 근데 이때 정부가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2027년 1월 경고 신호를 무시했어요. 청년 실업률이 19%를 넘었어요. 근데 정부는 단기 부양책만 내놓았어요. 금리 인하, 보조금 지급,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결혼 등록 건수는 550만 쌍으로 떨어졌어요.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거든요.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정말 심각하네. 근데 누구도 실질적인 행동을 안 해요. 2026년 6월 작은 징후를 방치했어요. 가계부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대출만 갚았다는 거거든요. 기업 투자도 감소했어요. 민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했어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결혼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경제학자들이 경고해요. 지금 손 써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요. 2026년 1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어요. 청년 실업률이 18.9%였어요. 결혼 등록 건수는 610만 쌍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만약 이때 정부가 청년 고용에 집중했다면,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했다면, 결혼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췄다면 최악을 80%는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어요. 단기 부양책만 반복했어요. 돈 풀면 되겠지? 근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갔어요. 시점별 회피율이에요. 2026년 1월 행동했다면 최악, 회피율 80%. 민간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 확 늘리고 청년 창업지원금 대폭 증액하고 주택가격 실질적으로 안정시켰어야 해요. 2026년 6월 행동했다면 최악 회피율 50%.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돌리고 결혼보조금 지급하고 가계소비 진작책 써야 했어요. 2027년 1월 행동했다면 최악 회피율 20%. 긴급 고용 안정대책, 기업 구제금융, 출산 장려 정책. 이미 늦었지만 그나마이라도 했어야 해요. 2027년 6월 이후 손 쓸 수 없음. 이미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멈출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2026년 1월 중국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청년 실업률 18.9%, 결혼 등록 건수 역대 최저, 총부채 302%. 이 숫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2027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제대로 해야 해요. 하나,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해요. 단기 일자리 말고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배달 라이더 말고 공학자, 개발자, 연구원 이런 일자리요. 둘, 결혼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해요. 주택가격 안정화, 결혼 지참금 부담 완화, 육아 지원 확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해요. 셋, 부채를 관리해야 해요. 돈 풀기만 하지 말고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해요. 청년들 손에, 기업들 손에 돈이 가야 해요. 중국은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2027년 최악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2027년이 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세웠을 수도 있어요. 기업들은 준비했을까요?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청년들은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위기는 숫자가 아니에요. 취업을 포기한 청년, 결혼을 미룬 사람들, 빚에 짓눌린 가정. 이들의 선택이 쌓일 때 한 나라의 경제는 조용히 방향을 바꿔요. 그들의 선택은 지금이에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더 다양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벌써 9만 명이 넘는 숙련된 인재들이 전쟁터 같은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하락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고용 지표가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전체 취업자 시장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1.2%까지 주저앉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995년 11월 이후 약 30년 만에 목격하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절, 현장에서 피땀 흘려 경제를 견인했던 그 주역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0대의 붕괴가 왜 진짜 공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빚을 동시에 짊어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벌어 가장 많이 써야 할 이들의 지갑이 닫히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내수 시장이 붕괴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끊고 외식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깔고 앉은 집까지 팔아야 하는 도미노 파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40대 가장들의 깊은 한숨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며 자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40대의 노련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차없이 시장 밖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경제는 결국 주저앉아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은 끔찍하게도 우리 모두가 나눠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진실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밀던 마지막 제안이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정말 잔인한 말장난입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등 뒤에 칼을 들이대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엔 정년퇴직이 훈장이자 명예로운 졸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대기업의 화려한 명함조차 당신의 인생 황금기인 40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신한은행 사태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 40세, 즉 1985년생부터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업무 능력은 정점을 찍고 가정에서는 돈 들어갈 곳이 천지인 바로 그 시기에 회사는 당신에게 조용히 짐을 싸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 퇴직금이라며 선심 쓰듯 던져주는 위로금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기껏해야 기본급 7개월에서 31개월치에 불과한 이 돈은 살인적인 물가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거친 야생으로 쫓겨나는 이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우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잘라낸다는 본질이 가려지겠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칼을 빼들었고 LG전자 역시 이 차가운 구조 조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초일류 기업들이 이토록 급하게 인력을 쳐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을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미리 짐을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참한 조건으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40대 베테랑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미래의 동반자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언제든 도려내야 할 악성 재고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히 밥줄이 끊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피가 마르는 현실입니다. 40대 가장이 회사 문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온 가족이 누리던 중산층이라는 간판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고 창업시장은 이미 시체가 즐비한 레드오션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 명함 반납하고 퇴직금 털어 치킨집이나 카페 차렸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빚더미에 앉는 시나리오는 이제 뉴스거리조차 못 됩니다. 매달 마약처럼 꽂히던 월급이 끊긴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숨막히는 막막함과 독촉장처럼 날아드는 고지서들 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희망퇴직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당신을 지켜주던 온실은 박살나고 냉혹한 야생의 자본주의가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 영화는 퇴직금 봉투를 품에 안고 회사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입은 심장박동을 멈췄는데 어깨에 짊어진 빚은 괴물처럼 덩치를 불리며 당신의 목줄을 서서히 조여올 테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은 출구 없는 독방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개미처럼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는 박살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하는 꼴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은 더 끔찍합니다. 단순히 지갑이 얇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버티던 척추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는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선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1년 전보다 고작 1.8% 오르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듯이 뛴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겁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처참한 성적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반면 고소득층은 4.4%, 심지어 저소득층조차 3.1%씩 소득이 늘 때 경제의 허리라는 중산층만 외딴섬처럼 고립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겨우 1.5% 늘어난 게 전부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되려 0.1% 곤두박질 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십니까? 직장에 목을 매든 장사를 하든 손에 쥐는 건 없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중산층의 기본값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이따위라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더 큰 폭탄은 자산과 빚의 불균형에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자산이 3.6% 늘어나는 동안 빚은 무려 9.9%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난의 또스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자산 3.6% 늘었다는 것도 집값 방어 덕분이지 실제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은 9.9%씩 늘어난 이자 갚느라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중산층이 곳간을 채우는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존 호소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대기업 명함을 내밀지 몰라도 그 속은 부채라는 암덩어리가 온몸을 잠식한 말기 환자 상태입니다. 뼈 빠지게 벌어 은행 이자와 세금으로 다 털리고 나면 남는 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서늘한 공포뿐입니다. 이런 재정적 질식 상태는 결국 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성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교육은 종교입니다. 부모가 굶을지언정 학원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이 바닥의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믿음에 마침내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출 조정이 아닙니다. 중산층 가정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백기를 든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국가 통계는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육비 지출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원비 결제가 드디어 마이너스를 찍은 겁니다. 미혼 자녀를 둔 부부의 월 평균 학원비가 41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는 이 수치.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작 0.7%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원비를 줄인다는 건 쥐어짜다 못해 마른 수건이 찢어질 때까지 갔다는 최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외식 끊고 여행 포기하고 옷 안 사입고 버티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부모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학원 등록을 취소합니다. 소비 성향이 1년 전보다 2.3%나 곤두박질 쳐 68%까지 떨어졌다는 건 당장 오늘의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시절의 악몽이,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전염병으로 인한 물리적 봉쇄였다면 지금은 지갑이 텅 비어버린 탓에 소비가 강제로 멈춰버린 경제적 봉쇄 상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감당하기 힘든 금리 탓에 중산층의 가계부는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계층 이동의 마지막 희망인 자녀 교육비마저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할 만큼 현재의 재정적 압박은 잔혹하고도 직접적으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시장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학원가가 타격을 입고 주변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3040 세대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산 가격이 이들의 절규와 파산 위에서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식의 미래까지 포기하며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했던 단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욕망이 실상은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거래되는 10건 중 8건은 바로 30대와 40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영끌이니 갭 투자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주축들이 스스로 거대한 빚의 수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서글픈 자화상만이 남아있으며, 이는 곧 닥쳐올 금융 한파에 가장 먼저 깨져나갈 약한 고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자기 자본은 고작 3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3%는 전부 은행 빚이거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으로 채워진 위태로운 거품입니다. 내 돈보다 남의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집을 과연 온전히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성공한 가장이 아니라 은행이 던져준 거대한 빚더미를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양날의 검은 상승장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주인을 베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3040 세대가 무리하게 갭투자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아니면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심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만 미친 듯이 뛰는 상황에서 63%라는 살인적인 부채 비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갇혀버렸습니다.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고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사려는 사람의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놓았던 그 화려한 숫자들은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빚을 짊어진 세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무모한 투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가올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버는 돈족족 이자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10년 이상 내수 경제가 침체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휘청이면 이들의 가계 경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 충격파는 서울 아파트라는 난공불락의 신화조차 산산이 조각낼 만큼 위력적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 싸움이고 그 심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금 흐름의 생명줄이 강제로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한통속이 되어 여러분의 자금줄을 죄어올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불경기는 차라리 평화로운 전조현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마른다는 표현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하여 가계대출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른바 대출 빙하기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의 딱 절반인 2%로 틀어막겠다는 주요 은행들의 선언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절교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을 그 절반인 2%로 묶어버린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경제 몸집이 커지는 속도보다 돈이 도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겠다는 뜻이며, 이는 곧 시장에 공급되는 산소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질식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억지로 끌고 왔던 빚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빚을 막아온 304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못해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차 없는 총량 관리를 예고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 은행들은 수익 따위는 포기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출 성벽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쌓고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지난 7월에만 4조 원 넘게 쏟아져 나오던 대출금이 불과 몇 달 만에 자취를 감춘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신용 점수만 좋으면 언제든 은행 금고를 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금융권으로 밀려나다 결국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린 시장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빚 좋은 개살구일 뿐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누가 대출을 더 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빚 없이도 버틸 체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진짜 백이 적자 생존의 판이 깔릴 것입니다. 은행을 더 이상 파트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뺏고 당신의 자산을 가장 먼저 압류해갈 냉혹한 추심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절보다 더 섬뜩한 공포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내 지갑을 터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이미 금리라는 괴물을 깨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환율 1,400원 시대가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게, 내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대한 악재가 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1,481원을 뚫으며 제2의 외환위기 공포를 키우고 있는 환율은 수입 물가에 기름을 붓고 결국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 금리 인하라는 희망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2.4%를 넘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에 육박합니다. 시중금리의 척도인 국고채 금리가 뛰자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K뱅크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2%를 찍었다는 건 괴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출금리 10%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2% 절대 만만히 볼 숫자가 아닙니다. 6억 원을 빌렸다면 원금은커녕 이자만 매달 400만 원 넘게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쓴 30, 40대에게 금리 10%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환율이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누르고 공급책을 내놔도 밀려오는 글로벌 금융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닥친 고금리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야 할 뼛속 시린 경제 빙하기의 서막입니다. 자산 가치는 추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 지옥 같은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집이 노후를 지켜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인생을 통째로 삼킬 블랙홀인지 감정 빼고 계산기 두드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 심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징후가 가리키는 결말은 명확합니다. 불패 신화라던 서울 아파트라는 성벽마저 무참히 무너뜨릴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뚝 부러지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이 거대한 태풍 속에서 제일 먼저 쓸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폭락의 끝자락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이 거머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 생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모든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2024년과 똑같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나는 돈을 잃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숫자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도둑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말입니다. 못 믿겠다면 지금 당장 회사 앞 식당으로 가보십시오. 메뉴판 위에 덕지덕지 붙은 하얀색 수정 테이프 자국, 그 위에 매직으로 덧쓰여진 숫자를 읽어보십시오. 김치찌개 15,000원, 순대국밥 16,000원, 그리고 커피 한 잔에 8,000원. 불과 2년 전 2024년만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편의점 도시락 말고는 사 먹을 게 없습니다. 월급은 고작 5% 올랐는데 밥값은 50%가 뛰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급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이제 덥고 습한 사무실에서 1시간 반을 버텨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빨라졌습니다. 이게 망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하지만 여러분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밥값이 아닙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박 과장 때문입니다. 입사 동기인 박 과장,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가끔은 농땡이도 피우던 그 친구 2024년 겨울 여러분과 박 과장의 통장에는 똑같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각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불안한데 은행이 최고지. 원금 보장되는 예금에 넣어두자. 여러분은 나라를 믿었고 은행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영상을 보고 원화의 가치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냐고 욕을 해도 그는 과감하게 원화를 버렸습니다. 달러를 사고 미국 주식 S&P 500을 사고 금을 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6년 오늘 결과를 보십시오. 환율은 1,50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은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박 과장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2배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점심시간에 15,000원짜리 김치찌개 가격을 보고 한숨 쉬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갑니다. 반면에 원화만 꽉 쥐고 있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5천만 원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 혼자만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지하로 추락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K자형 양극화의 잔인한 실체입니다. 자산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현금만 가진 자는 가만히 있어도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 성실함이 죄가 되는 세상,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내 자산을 갉아먹는 세상,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한 2016년의 민낯입니다. 억울하십니까? 피가 거꾸로 솟습니까?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소리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 과장을 부러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더 악질적이고 교활한 도둑이 여러분의 안방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월급의 배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정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낡아빠진 생각입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그 돈, 여러분은 그걸 월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고생했다며 선물이라도 주듯이 쇼핑을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월급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목숨값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회사가 여러분이 예뻐서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상사의 갑질을 참아내고 야근하느라 수명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치 인생을 팔아서 겨우겨우 받아낸 피 같은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소중한 생명을 고작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방,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1박 2일 호캉스, 퇴근길에 스트레스 푼다며 시켜먹는 배달 음식, 이런 것들과 바꾸고 계십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이걸 사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일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꼬박 2달을 숨도 안 쉬고 일해야 합니다. 2달 동안 상사에게 욕먹고 아침 지옥철에 시달린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고작 가방 하나랑 바뀐 겁니다. 가방은 언젠가 낡아서 쓰레기장이 되겠죠. 유행이 지나면 장롱 구석에 처박히겠죠. 하지만 그 가방과 맞바꾼 여러분의 2달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2달 깎여나간 겁니다. 이건 쇼핑이 아닙니다. 내 수명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2026년이 지금 여러분 방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2024년에 여러분이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라며 샀던 그 물건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건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그 가방이 폭등한 밥값을 해결해 줍니까? 그때 샀던 옷들이 1,500원 환율을 막아줍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그저 예쁜 쓰레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사느라 허비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다 쓰고 나면 늙고 병든 여러분의 육체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명품 브랜드 직원이 책임져 줍니까? 좋아요를 눌러주던 인스타 친구들이 책임져 줍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떨어진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할 겁니다. 회사는 더 젊고 싼 부품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가차없이 헌신짝처럼 버릴 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월급을 펑펑 쓰면서 소확행이니 홧김 비용이니 그런 한심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소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불태우는 짓입니다. 자,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 살과 피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돌려. 이 소중한 목숨값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진짜 괴물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꼈어도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내 돈을 증발시키는 투명한 도둑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2026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환율 1,500원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이고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말을 기억하십니까?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 때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다, 곧 안정될 거다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했습니다. 에이, 설마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가겠지. 지금 달러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2026년 현실을 보십시오. 환율 1,500원.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뉴 노멀, 새로운 상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환율이 1,200원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고 수출 경쟁력은 중국에 밀렸고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원화가 강해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통장에 찍힌 숫자는 예전과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진짜 가치, 즉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달러로 환산한 가치는 이미 30%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안방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300만 원을 몰래 빼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도둑의 이름이 바로 환율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은행 예금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은행이 안전하지, 이자를 3%나 주잖아.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볼까요? 은행 이자 3% 받습니다. 거기서 이자 소득세 15.4% 떼갑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 5% 뺍니다. 마지막으로 원화가치 하락분까지 계산하면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아니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것은 저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돈을 서서히 태워 없애는 소각장입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산에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에 자산의 100%를 오직 한국 돈, 원화로만 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족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무모한 도박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덩어리를 껴안고 이건 절대 녹지 않을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은 지금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자, 밥값은 오르고 내 수명은 깎여나가고 모아둔 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버는 방법조차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열심히만 살다가는 정말로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2026년 AI 시대가 가져온 잔인한 격차, 무지가 불러온 가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아픈 곳을 찔러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억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했다. 성실하게 산 게 죄냐? 네, 죄송하지만 2026년인 지금 머리를 쓰지 않고 몸으로만 성실한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가난하게 만드는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천지개벽했습니다. 돈 버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물건을 잔뜩 만들고 전단지 돌리고 제발 사달라고 굽신거리며 발로 뛰는 게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똑똑한 친구놈 하나는 이렇게 돈을 멉니다. 그 친구는 물건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공장도 없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AI에게 명령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운동화 사진 10개 만들어줘. 그 다음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먼저 돌립니다. 사람들이 클릭하는 반응을 보고 가장 인기 있는 것만 골라서 그때 공장에 주문을 넣습니다. 재고 걱정도 없고 망할 확률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부장님 눈치 보며 커피 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을 벌어드립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사기꾼 같습니까? 아니요. 인정하십시오. 이게 바로 2016년의 생존 방식입니다. 도구는 우주선으로 진화했는데 여러분만 아직도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를 들고 나는 땀 흘려 일하는 게 좋아 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 나는 기계치라서 나는 AI 그런 거 몰라 너무 어려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는 도태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경시대에는 힘이 없는 게 핑계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그 작은 기계가 과거의 슈퍼컴퓨터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계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멍하니 남들이 춤추는 쇼츠 영상을 넘겨보고 유명 연예인이 오마카세 먹는 사진에 좋아요나 누르고 계시죠.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바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 그리고 그 플랫폼에 시간을 바치며 돈을 삥 뜯기는 노예.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2026년에 열심히는 기본값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열심히 살고 새벽 배송 기사님도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남들은 AI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데 왜 여러분만 리어카를 끌면서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것,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걸 애써 무시하고 배우는 귀찮음을 피하려고 했던 여러분의 그 지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스마트폰을 오락기가 아니라 무기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에는 정말로 기계가 시키는 일만 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자, 환율에 털리고 월급에 속고 기술에 뒤처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라타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실수를 만회하고 웃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2026년 생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아, 내 인생은 이미 망했구나.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고개 드십시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고 기회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아프게 때린 이유는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흔들어 깨운 겁니다. 2016년 분명 늦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2030년에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기하면 2030년에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현금 거지에서 탈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은행 어플을 켜십시오.
그리고 그 이자 없는 월급 통장에 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나를 위해 일해줄 진짜 자산을 사 모으십시오.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든, 전쟁이 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을 사든, 내 돈을 인플레이션의 파도 위에 태워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1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나고 바이러스가 퍼져도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오락기가 아닌 돈 버는 기계로 바꾸십시오. 지하철에서 멍하니 게임 레벨업 하지 마십시오. 그 게임 캐릭터가 강해진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경제 뉴스를 읽고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하고 AI 툴을 하나라도 더 만져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못해 라는 핑계는 집어치우십시오. 80 먹은 노인도 유튜브를 하는 세상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오늘 주식 샀다고 내일 부자 안 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농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춥고 배고픈 겨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라는 비료를 먹고 자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에 벽돌 한 장씩 쌓는다는 마음으로 버티십시오. 여러분, 2026년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잊으십시오.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10년 뒤인 2036년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한 빈민일지 아니면 여유로운 자산가일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이 험난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도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미친 세상을 뚫고 나갈 노아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